주제를 대강 정해서 과제 올릴 때 이번 첫 번째 과제 우리 왜 그 연휴 동안에 보라고 했던 거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주제를 대강 정해서 같이 올리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예, 뭐 평가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되는 사람 안 되나? 이해돼요? 교수님, 왜? 그 1번 과제에 지금 올라온 과제에 주제를 넣어주시면 교수님이 첨삭하셔서 봐두신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1번 과제가 내가 너네들 주제를 정하게끔 그냥 예로 좀 올려준 거잖아. 네, 알렘이나 하이케이나 이런 건 안 올렸는데 어쨌든 이 지금 내가 올린 거는 우리 수업이랑 관련돼 있어서 내가 주로 올려준 거야. 근데 그 산화물 재료의 첫째에 내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 네, 그건 과제랑 상관없이 너네가 과제 원은 내가 올려준 동영상을 보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수업할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걸 보고 그냥 리포트를 제출하고 그래 리포트 제출할 때 너네가 앞으로 그 텀 프로젝트의 주제를 그 밑에다가 같이 넣어서 제출을 하라고. 이해가 됐나? 네, 알겠습니다. 음. 미리 주제를 안 정하면 방학 전에 그 예비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할까 봐 내가 미리 하라고 하는 거야. 그 주제를 정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시작을 할 거니까. 이해했나? 네, 그럼 되고 이주환 학생은 내가 출석 체크했어.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올린 주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해. 네, 그 올려주신 공지사항에 주제를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심적으로 요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강의를 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리포트를 내가 다 보고 그 중에서 네네. 요약하는 거는 2개 이상 요약을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 2개 이상. 네, 음. 알겠습니다. 아마 주제가 한번 볼까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내 화면 보이죠?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입니다. 웹브라우저 보이지? 인터넷이 정말. 보면 첫 번째는 하이케이든 여러분들이 퓨어셀이든 뭐 게이트 옥사이드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옥사이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뭔지 한번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 영어로 아마 돼 있을 거야. 그림만 봐도 영어로 뭐 바로 또 옥사이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은 피스컨신 대학의 엄청방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옥사이드 산화물 방막을 이용을 해서 응용 분야의 대강 설명과 최신 뭐 트렌드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산화물 방막을 이용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강 한번 봅시다. 인트로드 영상이고 한번 피스컨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The oxide has a very wide range of electrical, optical, and magnetic properties, which cannot be obtained some other simple semiconductors and metals. And you can see that its range is ferromagnetic, theoretic semiconductors, and dielectrics, and so many superconductivity, and can be obtained in oxide system. And then obviously these many different functionality can be applied many different medical and energy an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So that's why I think this is interesting field, but I think it's fundamental. The science part is even more exciting, and then the distance that is interesting.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컴플렉스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지난 마지막 시간에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하고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는 이게 컴플렉스 옥사이드라고 복합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물론 바이너리도 있고 테너리도 있고 성분이 이성분, 그러니까 금속하고 산화물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성분도 있고 금속 이온이 두 개가 있고 산화물이 있는 이런 복합 산화물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산화물들이 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들은 여러 D밴드의 전자들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성을 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거랑 부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주에 이제 제가 이런 그 컴플렉스 옥사이드가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갖고 있는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는 실리콘 베이스의 그죠? 뭐 갈륨 아세네이 3호족도 마찬가지고 실리콘에 도핑한 P타입, N타입이랑 다르게 그런 그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리콘 베이스의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마이 컨덕터만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페로 일렉트릭이라든지 페로 마그네틱, 스포 컨덕터, 런디니어, 다이렉트릭, 메탈릭 컨덕터, 그다음에 트랜스페런트 컨덕터 여러 다양한 그 어떤 성질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한 물질에서 여러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금속 트랜지션 메탈 이온의 성분이 다를 때 여러 가지 이제 물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강유전체는 이제 우리가 추후에 배울 건데 이게 자발분국을 갖고 있어서 업, 다운, 0과 1과 부합되는 이 강유전체 폴라리제이션이 업이나 다운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메모리에도 FRAM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뭐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FRAM이 있고 자성체를 이용해서 스핀의 방향을 조절해서 메모리 소지할 수 있는 MRAM 그 다음에 슈퍼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현상이죠. 그래서 극초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성체 위에 이렇게 올리면 내가 이제 레비테이션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같은데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응용을 하는데 이 강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 빛을 모듈레이션하고 어쨌든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옵티컬. 그런 거에 이제 우리 그 산화물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엘렉트릭은 뭐 하이K 물질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초반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대신해서 이전 상승값이 크게 해서 게이팅의 캐패시턴스를 높게 한 다음에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이K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데도 산화물 쓰이고 그다음 메탈릭 컨덕터는 뭐 퓨어셀에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소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극에 이 컨덕팅한 전극을 만들어서 복합산화물 만들어서 그 수소 가스를 이용하든 산소를 이용을 해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퓨어셀. 그다음에 이 주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중에 이제 TCO라고 해서 non transition metal oxide의 S-like conduction을 이용해서 투명하면서 와이드밴드 갭을 가지면서 전류가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이런 데 이제 쓰입니다. 네. 그리고 LED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마이 컨덕터인데 P타입, N타입을 다른 그 와이드밴드 갭 소재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LED를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삐에조 앞전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앞전체는 외부에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 기계적 힘을 인가를 하게 되면 격자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물질이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울트라소닉 이미징,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에다가 AC 바이오스를 막 떨게 되면 얘가 초음파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초음파 발생을 해서 이렇게 3D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장기를 이렇게 3D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플렉스 옥사이드는 이렇게 멀티 펑셔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field, but I think it's fundamental. And then the systems that are very complex, as I said, the complex outside, and then you have a very interesting interplay among these charge and lattice and orbital and spin, and then creating very interesting functionality for the 여기서는 이런 컴플렉스 옥사이드의 시스템에서는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크리스탈의 레티스 구조, 그죠? 컴플렉스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배울 텐데 어쨌든 금속이온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분자처럼 결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 구조 모양에 따라서 어떤 그 폴라리션이라든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얘가 금속 이온하고 금속이 이제 트랜스 메탈 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소 이온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케타이온, 뭐 애나이온 하죠. 옥시전은 애나이온 음이온이고 케타이온은 이제 트랜스 메탈의 양이온이고 두 개가 어떤 그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차지라고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전자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들이 스핀이 페어를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워져 있는 이온들도 전자도 있기 때문에 스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플렉스 옥사이드는 복잡한 오비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차지, 스핀, 오비탈 커플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성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매그네틱, 페로일라스틱, 페로일렉트릭 이런 걸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펑셔널리티가 다기능성을 나타내는 게 이런 그 레티스, 차지, 스핀, 오비탈의 어떤 그 서로의 인터플레이, 커플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example is a multi-toroids. And the thing of the so what is the unique thing of this oxide in terms of structure and then fundamentally rock? See that it's semiconductor. The crystal structure is a simple cubic and with a single element silicon. And therefore the functionality is relatively simple, and then the physics is simple, as well a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more likely isotropic. However, it's one of the only material we have worked on, actually the superconductor, yttrium oxide. And then you can see that this one has a 3 cations with the state 21 and 23, and then oxygen 7, but it's not even 7 minus delta, so oxygen can in and out from this chain side. And then structure is very anisotropic. It's the coherent strength, superconducting coherent strength in the AB plane is much longer than C direction. And then many interesting the anisotropic in this structure system. So more importantly, is oxygen chemistry and cation, so it can be doping and can create many different properties beyond the optical. So when you have a hybrid device with the multifunctional oxide, and then it opens up many possibilities than just beyond the single materials. But this 자, 그러면 여기서 왜 what is unique about multifunctional oxide라고 했죠? 왜 그런데 이런 그 멀티펑셔널 옥사이드는 유니크하냐? 무엇이 유니크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비교를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실리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 세미컨덕터고 YBCO라고 하는 이트리움 바리움 카파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컴플렉스 옥사이드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실리콘은 말 그대로 한 물질로 실리콘은 실리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주 단순한 큐빅 구조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이런 그 복합 산화물이라고 하는 컴플렉스 옥사이드는 이트리움, 바리움, 카파처럼 세 개 종류의 캐타이온하고 옥시다이온 아이온하고 이런 그 슈퍼셀 구조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애나이소스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우 강한 비 애나이소스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좀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캐다이온 도핑, 여기서 보면은 이트리움, 바리움 2, 카파 3라고 했지만 여기 말고도 조성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캐타이온을 얼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물성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스트럭처들이 서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멀티펑셔널 옥사이드에서 유니크한 것은 무엇이냐? 단순한 실리콘 큐빅 구조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복잡한 구조의 어떤 장점 때문에 뭐 옥시전의 양 또는 캐타이온의 양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물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Many possibilities, three different forms. It's a very commonly discovered something, only discovery of a new materials in ceramic form. The reason is you can easily prepare the material, just mix the powder and then mix some chemicals and then grind it and enter a high temperature. And that's the way you can search the new materials. However, and then this material has a polycrystalline nature, so all the grains are random, and the intrinsic property get masked by the grain boundary, so that this is not really ideal form of material to study i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Another type of material is a single crystal, or single crystal, and this is one of the most favorite form of material, and then in terms of studying physics, and then clean and least among the defects, and then and however, sometimes it's very hard to make a large crystals with the uniform properties, especially some of the crystals very hard to oxygenate into the sample. The diffusion is so slow, especially in yttrium large crystals, and then there's very high quantity of crystals, and it takes so many days, and even it's not very homogeneous. And the type of material we'll talk about here today, the thin films, and then this control, we can control the dimensions, like the thickness down to 1 monometer, which is copper angstrom, and then lateral dimension we pattern very easily, like submicrons, by even thousand. And then this is a preferable geometry of device, because multi-layers you can stack it, and then we can control the orientation by controlling surface orientation. More exciting part is we can create some artificial layer structures by which doesn't exist in nature, and then also we can grow the interlums very far from equilibrium, and then we can create the metal stable phases which cannot be really made by this ceramics or single crystals and high temperature process. So what I'm talking about here today, interlums, and not ceramics and single crystal. But there's two types of interlums. One is the polycrystalline interlude, and the other extreme is the capsule interlude. And this is more like a ceramic, and this is more like a single crystal. But most of the interludes, people actually grow and report. 자, 여기서는 그 옥사이드 시스템이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옥사이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우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그 자연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붉은색 흑은 아이온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온 옥사이드 파우더를 정제해가지고 그거를 촬영으로 빚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어떤 컵으로 만들든 어쨌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 세라믹 파우더를 그냥 어떤 틀에 넣고 찍은 다음에 소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제일 많이 쉽게 우리가 이 세라믹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폴리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컵 옆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형태를 띠는데 이건 다결정 형태입니다. 폴리크리스탈로 있는 그런 세라믹 형태고. 반면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나 이런 데서 진짜 순수한 어떤 단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결정이죠. 이 결정 구조가 하나로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그 수학여행 가면 이게 막 수정처럼 생겨 있는 어떤 그 결정을 볼 거예요. 이게 다 단결정입니다. 내추럴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크로스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석 종류 도핑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 크리스탈을 뭐 만들든지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구해서 얘를 이제 분석하고 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싱글 크리스탈은 지구상에 그렇게 쉽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걸 크게 만들기가 상당히 단결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은 랜덤해지려고 하는 어떤 물성 때문에 이렇게 그 큰 단결점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뭐 크면 비싸잖아.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응용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이 세라믹 계통 아니면 이 샘플림 계통으로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근데 첨단 어떤 반도체 소자를 만들거나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샘플림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샘플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 조절을 하거나 뭐 그다음에 그 레터럴 사이즈 폭이라든지 어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멀티 레이어로 만들어서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막 증착 공정을 통해서 특정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내추럴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소스 자체는 내추럴한 물질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하이케이 지금 보면 이렇게 트랜지스터 같은 걸 만들 때 메탈, 실리콘, 저메늄, 실리콘 위에 하이케이 물질을 증착을 할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증착을 통해서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서 소자 응용을 한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방막 필름을 만들더라도 단결정 어떤 기판 위에 방막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세라믹처럼 얇지만 세라믹처럼 폴리 크리스탈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필름이니까 아주 얇게 증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 놈하고 방향이 마치 싱글 크리스탈처럼 기판 위에 또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놈이 싱글 크리스탈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피텍셜 등축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방막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하나는 폴리고 하나는 에피텍셜 그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물성들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not all film are the same. 그렇습니다. 같은 씬 필름이라 해도 결정 구조라든지 방막 그 성장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And this is a more like a ceramic, and this is more like a single block, single crystal. But most of the films you people actually grow and deport somewhere in between, which is more textured or oriented films, not exactly perfect single crystal with actually. But one environment talk about here today is more or less extreme of this complexity of single crystal. I talked about just the thinner dimension, two-dimensional, like the thinner dimension of all single crystal, or it is even more than just the thin dimension of the bulk single crystal. So this is the only work we did is working with the theory and the computational and collaborative work. And then the collaborator is Dongkin Chen and Penn State.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본 세라믹이나 어떤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그 물질의 디멘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추럴하게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방막을 만들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어떤 산화물을 방막화해서 어떤 기판에 올리고 전극을 형성해서 어떤 소자를 만들고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근데 같은 바늄 타이타늄 옥사이드 BaTiO3 우리가 아마 3학년 때 세라믹 수업 시간에 이 파우더를 만들어서 압천 특성이라든지 유전 특성 같은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폴리로 이제 만들잖아요. 벌크 형태로. 근데 이런 거를 방막을 만들어서 기판이 그 단결점 기판 위에다 성장을 시키게 되면 얘가 그 레고 블럭이 아래에 레고 블럭이 있는 데다가 이제 격자가 이제 블록 크기가 다르면
얘가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이 블럭이 스트레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잡아당겨진다든지 아니면 수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바륨 타이터네이트가 원래 갖고 있는 강유전 특성이 스트레인에 따라서 강유전 특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물성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네. And then is different. And you can see that the change in temperature is when you do a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struggle is because the 계속 보시고 그리고 surface inner depression and 요거는 이제 그로스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막을 만드는 증착 장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랩에도 있고 아마 나노백 같은 데 가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라믹 타겟에 레이저를 주사해서 플라즈마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원하는 데다 코팅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얇은 나노 스케일의 방막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쭉 지나서 kind of memory security system, some kind of device. And that's what the application point of view, you need the thin thermoelectrics. So once we have studied this well-known structure titanium, which is probably most studied from the oxide material, and any solid material has some defects. Then because we already know the defects, then these defects, can you get rid of this defect zero? Is it possible to make a defect-free perfect single crystal? It's extremely difficult. That's one of the approach people work. 제가 이제 초반에 어쨌든 디펙트, 물질은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물에도 이 디펙트라는 게 퍼펙트한 크리스탈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로컬하게 어떤 디스오더가 있다. 이게 결국엔 디펙트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어떤 방막을 얻거나 그런 걸 얻기는 상당히 힘들고 이런 로컬 디스오더가 결국에는 어떤 디펙트들이 물질 그 어떤 소재 또는 산화물의 물성을 컨트롤하고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네. Defects, which means you have polar, but it's completely disconnected. So that means does not show any thermoelectricity is dangerous. And then we have this kind of study, and we see the indication of somewhat even like the perfect inflow we grow, perfect strong tactics, the inflow without any strain. We see that still some kind of thermoelectric like a behavior, but it decays so fast because we cannot really. But when you look at this carefully, and then in the possible formation of it, 1%, 뒤에도 쭉 어떤 그 방막의 어떤 예를 보여준 거예요. it still doesn't have dipole. It doesn't show that by view. Certain regions after vacancies. The reason is the effective splitting of conduction electrons in metal, and then being kind 뒤에도 계속 보시고 어쨌든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of delta. 어려운 부분은 스킵을 해도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then we don't have STM connecting down the chamber. We have 그 다음에 TCO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동영상 많이 올렸는데. 뭐 동영상이 아니었나? 여기 있네. 요걸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잘 보이고 있나요? 잘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태양 에너지는 엄청나죠. 6년 동안 우리 지구에 보내는 이 와트로 따지면은 뭐 1,000만, 10만, 100만 어마어마합니다. 와트 숫자. 솔라 에너지. 이런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옥사이드에도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단지 디스플레이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솔라셀이나 올레드, 가스 센서, 워터 포토리시스에서 물 분해 뭐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TCO를 아까처럼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거죠. 보면 achieving optimum optical transparency with higher electrical conductivity is a big technology challeng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CO는 어쨌든 투명해야 돼, 그죠? 투명한 그 트랜스페런시, 적절한 옵티컬, 그 투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얻냐면은 하이의 일렉트로 컨덕티비티. 보통 우리가 전기가 잘 흐르는 거는 다 금속이잖아요, 그지? 금속들이 자유전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웬만한 어떤 컨덕팅한 와이어라든지 카파 와이어라든지 컨덕팅한 어떤 뭐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금속을 습니다. 근데 이 금속은 자유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밴드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빛이랑 어떤 흡수와 반응을 해서 다 리프렉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빛이 잘 투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얇게 만들면 빛의 웨이브랭스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면 어느 정도 웨이브가 타고 넘어가니까 반투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꺼울 때 빛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TCO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갭이 큰 경우에는 빛을 가시광선보다 큰 밴드갭을 갖고 있으면 빛이 물질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투과를 하죠. 그런 이제 투명합니다. 근데 TCO라고 하는 건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옥사이드니까 투명만 하면 안 돼. 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전자의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투명하면서 컨덕티비티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밴드 시오리에 의하면 컨덕팅 하려고 그러면 전자들이 많아야 되고 컨덕션 밴드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밴드갭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그러면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냐. 그래서 밴드갭을 와이드 밴드갭을 가져가면서 컨덕션에 기여하는 또 다른 놈을 만들어서 어, 투명하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빅 테크놀로지컬 챌린지 엄청나게 큰 기술적인 도전이다 난제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대부분 TCO는 산화물이기 때문에 옥시전 베이컨시들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면 전자를 두 개 이렇게 주기 때문에 N타입 반도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면 솔라셀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올레드든 P타입이 있거나 N타입이 있어 두 개가 정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N타입은 옥사이드에서 많이 있는데 P타입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P타입 TC와 Opening New Horizon for High Performance Device based on PN junction 퓨, 그러나 이건 P타입 TCU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가 N타입에 비해서 P타입 산화물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시전 베이컨시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P타입 세마이컨덕터 P타입 TCU가 개발이 되면 좋다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P타입이 TCU를 갖는 P타입 TCU가 별로 없다 이런 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ITO라고 하는 요즘 잘 알고 있는 인디움 틴 옥사이드 얘는 이제 non transit metal 옥사이드면서 얘가 TCO입니다. 그래서 TCO는 이 인디움이라고 하는 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디움이 지구상에 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좀 캐고 이거를 원소를 뽑아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뭐냐? 94% UV나 비주얼에서 94% 이상의 옵티컬 트랜스페런시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스퀘어당 25 이하로 거의 뭐 금속보다는 뭐 못하지만 어쨌든 거의 그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놈. 그 다음에 밴드갭이 2.85에서 2.5 정도로 줄게 되면 훨씬 이제 좋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쉽게 TCO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TCO를 상업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소재 자체 측면에서 보면 그 투명도가 94% 이상 돼야 되고 전기가 잘 흘러야 됩니다. 근데 비싸면 안 되니까 상업적 운영하려고 그러면 뭐 TV를 만드는데 막 1억씩 할 수 없잖아. 이 TCO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가로 공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를 이제 선택을 했냐면 보면 멀티 퍼포즈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노 TCO 파티클이죠. 나노 TCO를 만든 다음에 로 템퍼러처로 이걸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 마그네토 스퍼터로 이렇게 표면에 이제 나노 사이즈 분말을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스퍼터로 이제 메꾸면 적은 비용으로 이런 그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하이 컨덕티비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한 건데 기업의 어떤 슬라이드인가 봐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어쨌든 시장성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시장성보다는 그거는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 뭐야? 여러분도 안 보이네?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다 같이 보는 건 안 되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탭에서 링크해서 하면서 해도 안 되나? 것 같아요. 네네. 새 창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we discuss the main thin film technologies that are treated in this course. In this section, we will discuss some concepts that are important for more than one of these oxides. 여기 밑에는 이제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We will start our discussion in this video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bstrate and superstrate deposition orders. The other learning objectives for this video are the function of TCOs, 그리고 이제 TCO를 솔라셀에 응용하는 어떤 a superstrate and a substrate solar c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configurations is the deposition order. For the superstrate configuration, a transparent superstrate, usually glass, is used. The semiconductor junction and metal electrode are deposited on top of the glass substrate. This means that the layer that is first passed by the incident light in the solar cell is also deposited first in the solar cell. Alternatively, in substrate configuration, either the substrate acts like a back contact or the back contact is deposited in the substrate.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글래스 슈퍼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글래스는 딱딱하니까 그냥 슈퍼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우리가 글래스는 투명하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TCO를 증착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PN 정션을 올리고 뭐 메탈, 알루미늄이나 실버 올린 다음에 빛을 이제 뒤쪽에서 투명한 쪽에 이제 발생하면 PN 정션에서 일렉트론을 만들어서 TCO로 전달되고 메탈에 전달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플렉서블한 이제 어떤 그 솔라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머나 금속 포일 같은 이제 그 플렉서블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금속 올리고 PN 정션 올리고 TCO를 이제 바깥 다이아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 증착하는 순서가 이제 기판에서 올리는 게 뭐 물론 비슷하지만 이때는 TCO를 여기 보면 위에서 빛을 이제 똑같이 TCO 쪽으로 하긴 하죠. 근데 증착하는 오더가 뭐 다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데포지션 순서가 메탈 일렉트로드 만든 다음에 PN 정션 만들고 TCO하고 글래스 만드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 반대죠. 글래스 위에 TCO 올리고 PN 정션하고 메탈 일렉트로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밑에처럼 기판에 메탈 일렉트로드 올리고 PN 정션 만들고 TCO를 이렇게 증착하는 거. 뭐 어째 증착 순서는 뭐 다르지만 그거는 기판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증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Consequently, no light will pass through the substrate, and light first encounters the layer that is deposited last. As you will see in the upcoming video lectures, while a thin film charge carriers generated in the holes are collected at the back electrode by recombination with electrons supplied by this electrode. The back electrode covers the entire surface of the solar cell. The front electrode, collecting the electrons, however, only covers a very small portion of the front surface. In order to minimize shading losses, many materials used for thin film solar cells have relatively poor lateral conductivity due to the thin film deposition techniques and growth direction of the materials. Thin film cells therefore require a highly transparent layer with good lateral conductivity. There are several materials that could act as such a transparent front electrode. We can consider, for instance, the use of a very thin metal sheet of only a few nanometers thick. The transmitted of such a metal sheet is plotted in this graph as a function of its resistance. The metal film becomes less transparent and more conductive as the thin film thickness increases. The same trade-off between the conductivity and transparency is observed in carbon nanotubes. The performance of carbon nanotube is, however, up to now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materials available, such as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follow the same trend of the transparency versus sheet resistance, but their performance is much better. A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or TCO, is a metal oxide mixture with a wide band gap. As we can see, the optical and conductive properties can vary quite a bit. These properties depend on the nature, number, and the atomic arrangements of the metal particles in the material and on the presence of defects. The defects can be intrinsically present or purposefully introduced by doping of the material.
Let's look at the TCO material properties in some more detail. Shown here is the optical performance of an aluminum doped zinc oxide layer with a thickness of 880 nanometers used as front transparent electrode. The red area represents absorption and the yellow area represents the reflection by the layer. Blue indicates the transmission through the TCO. We can divide the spectrum in 3 parts. For short wavelengths, the photon energy exceeds the TCO bandgap energy, leading to very high absorption by the TCO layer. For energy below the bandgap energy, the transmission through the TCO is very high. In this part of the spectrum, we can see the interference fringes of the TCO layer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layer thickness. After a broad, highly transmissive wavelength band, the absorption increases again. This absorption is called free carrier absorption and can be explained with the Drude model of metals. The Drude model of metals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video, where we continue our discussion of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layers. 일단 다 들었죠? 네, 이렇게 심플하니까. 네. 그다음에 In the previous video, we started our discussion of the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layers. We discussed the need of many thin film technologies for a transparent layer, best available option, doped zinc oxide layer.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video, the red, yellow, and blue areas represent the absorption, refle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TCO layer, respectively. We also discussed how the increased free carrier absorption can be explained with the Drude model of metals. This model describes how the free charge carriers in a semiconductor or metal absorbs the light, usually in the infrared spectral range. In the Drude model, the frequency-dependent electric permittivity is given by this equation. The first part shows that the complex electric permittivity is equal to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squared. The second part describes the complex permittivity of the TCO as a function of the frequency omega, the plasma frequency omega p, and the relaxation time tau. We can rewrite this equation so that the complex permittivity now contains a real part denoted by epsilon 1 for convenience sake, and an imaginary part. We can gather that the imaginary part of the dielectric function decreases with increasing frequency. The imaginary part of the dielectric func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imaginary part of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which is the extinction coefficient. As we may recall, the extinction coeffici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absorp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is relation. Therefore, as the imaginary part will increase with increasing frequency, the absorption by the TCO increases with increasing wavelength. Furthermore, as we can see, when the photon wavelength is greater than the plasma wavelength, the TCO starts to become highly reflective. For applications in solar cells, the TCO should be highly transparent in the active region of the absorber, which, for example, is this region for crystalline silicon. Therefore, the plasma wavelength should at least be longer than the wavelength of the absorber. The plasma frequency is proportional to the free carrier density Nf, the effective electron mass Me, and two physical constants being the elementary charge Q, and the electric permittivity of free space epsilon naught. The free carrier density is an important parameter for the conductivity of the TCO. Generally speaking, the higher the free charge carrier density, the greater the conductivity of the material.
We can gather from this equation that a longer plasma wavelength corresponds to a lower free carrier density. Finding an optimum between high transparency and high carrier density is a challenging process in TCO design. Let's look in more detail at the trade-off between transparency and conductivity. In this graph, we can see a typical absorption spectrum of aluminum-doped zinc oxide. This TCO has been processed with the sputtering technique in this example. In the visible part of the spectrum, this aluminum-doped zinc oxide is highly transparent, but the absorption rapidly increases for wavelengths larger than 800 nanometers. This is in the spectral range that many PV semiconductor materials have a photo response just above their bandgap. This means that aluminum-doped zinc oxid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parasitic absorption losses when it's integrated into the front window layer or even as a part of the back reflector. Here you see the absorption spectrum of intrinsic zinc oxide. Intrinsic means that no intentional dopant like aluminum has been added to the zinc oxide. The free carrier concentration of intrinsic zinc oxide is much lower in reference to the aluminum-doped zinc oxide. As a result, the Drude absorption in the red and infrared part is much lower than for aluminum-doped zinc oxide. However, the resistivity of the intrinsic zinc oxide is much larger in reference to aluminum-doped zinc oxide. This means that in a PV device, only a relatively thin layer of intrinsic zinc oxide can be implemented to preven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ries resistance. The resistivity and transmission of TCOs depends on the carrier density. The interplay of these properties can depend on the doping types, size of the crystalline grains, defects in the materials. Therefore, the thin film preparation procedures such as deposition methods, annealing techniques, and dopant type can play a role. For example, here you can see the absorption spectrum of boron-doped zinc oxide process using 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main difference are, first, the dopant aluminum is replaced by boron, and secondly, the 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 results in denser zinc oxide films in reference to using the sputtering method. This boron-doped zinc oxide shows higher transmission in the red and infrared, while a low resistivity is still preserved in comparison to aluminum-doped zinc oxide. Hydrogenated indium oxide is an example of a TCO material developed at AIST by Koda-san that has a low absorption spectrum in the red and infrared similar to intrinsic zinc oxide. However, the advantage of this material in reference to intrinsic zinc oxide that it still has a low resistivity. Of all the TCO materials currently available, the trade-off between transparency and conductivity is best for indium tin oxide, or ITO. ITO is used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among which are your mobile phone and flat screen TVs. Indium is, however, a rare earth element with a very low abundance of 0.05 parts per million in the Earth's crust, which is about similar to elements like silver and mercury. This makes ITO less preferable for cheap, large-scale PV applications. Other TCO materials are therefo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used in industry. The most promising among them is the earlier discussed aluminum-doped zinc oxide, or AZO. The materials of AZO are non-toxic and inexpensive due to an abundance of about 8% for aluminum and 65 particles per million for zinc. Other alternatives are boron-doped zinc oxide and fluorine-doped tin oxide. The abundance of boron is about 11 particles per million, fluorine is about 525 particles per million, and tin about 2.3 particles per million. However,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COs that should be considered is its resistivity to water. Zinc oxide is more susceptible to humidity-induced oxidation compared to tin oxides. In summary, we discussed the superstrate and substrate deposition sequences and saw that both require a transparent front electrode.
We looked into several materials available for such an electrode and found that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are the best available option. We discussed the transmissive absorption and reflective properties of the TCO layer and the important trade-off between the conductive and optical properties. Finally, we consider the best performing TCO, known as indium tin oxide, and also some less expensive alternatives. In the next video, we will discuss another important concept for thin film technology, namely the multi-junction solar cell. 잘 들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Generally 뭐냐면, speaking, TCO는 투명해야 되지만 컨덕팅 해야 되고, 근데 컨덕팅 하려고 프리차지 캐리어를 많이 만들어주면 여기처럼 이제 다이렉트릭 컴플렉스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일렉트릭 퍼미티비티라고 하는 유전 성수 값은 옵티컬 유전 성수 값이에요. 이 빛은 일종의 AC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이런 옥사이드나 유전체 물질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를 AC로 이렇게 막 흔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폴라 성분들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플렉트 인덱스라고 하는 N 값하고 그다음에 효광계수라고 하는 익스팅션 코에피션트의 어떤 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N 값은 이제 리얼한 값으로 해서 우리가 N 값이 결국에는 이제 유전 성수 값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옵티컬 밴드갭이 크면 유전 성수 값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광계수 값인데, 소광계수 값이라는 게 그냥 빛이 들어가서 투명하지 않고 이제 흡수가 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N 값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옵티컬 다이렉트릭 컨스턴트와 관련돼 있고, 밴드갭이랑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K 값이 이 안에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프리퀀시랑 관련성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여기 이제 캐리어 농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캐리어 농도가 많으면 이 프리퀀시가 플라즈마 프리퀀시 커집니다. 플라즈마가 커지게 되면 여기 이제 허수 부분에 있는 부분이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되면 말 그대로 허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캐리어 농도가 많아지면 이 옵티컬의 어떤 차지 캐리어에 의해서 거기 옵섭션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프랙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옵섭션이 많은 이루어지면은 TCO에서 옵섭션 많이 해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PN 정션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캐리어 농도를 무한정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플라즈마 이펙트에서 주루도 그 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TCO를 그렇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 도핑 징크 옥사이드하고 그거는 이제 보면 업섭션이 낮은 데서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튜닝을 하게 되면 뭐 IGO는 좋지만 캐리어 농도가 낮으니까 업섭션은 안 일어나는 대신에 별로 컨덕션이 차지 캐리어가 별로 없으니까 컨덕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징크 옥사이드 말고 거기다가 이제 보론 도핑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또 소재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인디움 틴 옥사이드인데 얘가 투명하면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인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스 지구상에 별로 없어. 그래서 알루미늄 징크 옥사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ITO보다는 비슷한 그런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쪽 얘기고 더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개를 빨리 보고 마치고 이제 배터리를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기 배터리에도 옥사이드가 사용이 됩니다. Rechargeable and lightweight, lithium batteries have changed our lives on the way we communicate, move. These batteries have revolutionized the way of storing energy is lithium. This metal is the lightest solid element in nature. Pure lithium is unstable, but more common is a positively charged lithium ion, which is formed by the release of an electron. Thanks to the positive charge of this particle, these batteries can be charged over and over,
without reducing efficiency. To understand how this battery works, first it's important to remember how this great invention was discovered. In the 1970s, for filled at inside studies led him to use metal lithium as the anode of the battery. That is the negative electrode from which electrons move. Instead of the cathode, Whittingham used a metal made of titanium disulfide, a compound that can store lithium ions inside. Whittingham's battery worked like this. The lithium ions and electrons moved from the anode to the cathode with titanium disulfide. Then they were brought back when the battery was charged. The only problem with this battery was the lithium metal used in the anode, which caused explosions. Even if some changes were made, Whittingham's work was discontinued due to the oil price fall. Increase the power. More powerful batteries gave necessary impulse to the research. Akira Yoshino was considered the third protagonist of the evolution of the lithium battery. He thought he could use petroleum coke for the constitution of the anode. This allowed Sony and Asahi Kasei vehicles have a particular chemical composition: lithium, nickel, manganese, and cobalt. With this composition, the battery charge is optimized and maximum energy is provided. Thanks to the nickel, the battery obtains a high specific energy, while the manganese microcrystals form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that favors the flow of electrons, reducing the electrical resistance and allowing a control of the current. This is because electrons pass through microscopic channels. This structure, in fact, looks like a grid of crystals. This type of battery can have different cathode combinations. 111, wherein a part of nickel, a part of manganese, and a part of cobalt are present, or 532. Because of the high cost of cobalt, battery manufacturers are trying to replace it in favor of nickel. 여기는 이제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이제 코발트 비싸니까 니켈이나 이런 그 양극 소재를 옥사이드로 만들어서 리튬을 채운 다음에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셀프 클리닝 윈도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옥사이드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Hey everyone. Imagine I told you there was a technology that allowed windows to clean themselves. Science fiction, right? No, actually science fact. This technology has been available commercially for over a decade, and I thought I'd have a go at making some self-cleaning glass in my own shop. So let me tell you about it. If we look at an apparently clean microscope slide, we can see that water kind of beads up and runs off the surface. It doesn't sheet across the microscope slide fully. And this is because that even clean surfaces have a small amount of grease or organic residue on them. This greasy residue is actually in the air and on the dirt that's floating in the air everywhere.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in a clean or a dirty environment. Even in very clean houses, just because it coats the dust, the glass, water don't mix thing, is actually burned away all of that microscopic grimy layer, meaning that the glass's molecular deposit a very small amount of oil on the glass. Well, and so the way to burn away some of that
After an hour or two, I take the slides off of the ultraviolet light and test them again with the water. One way to make self-cleaning glass is to put a coating of titanium dioxide, also called titania, on the outer surface or the surface that you want to clean. And what happens here is the ultraviolet light hits this whole thing. This is a dirt particle on the surface, and the surface of the titanium dioxide is photocatalytic, meaning that it uses the energy from the ultraviolet light to actually break some of the molecular bonds in the dirt particle. So right at the interface where the dirt particle is touching the surface of the titanium dioxide, we're actually going to the water down the surface on glass. Reactive sputter briefly. What we're going to do is add a gas to the chamber that piece of titanium metal, and then add oxygen to the chamber and the untreated slide into the. You might be wondering, why don't we just. To get started, we need to remove the titanium oxygen are going into the chamber. Plasma changes too. So when the titanium is bare, the plasma color is all greenish, and controlling it is pretty difficult. To make matters even all the way down to fresh metal, basically shut off the oxide. So it's a process that has some positive feedback to it. We need some better equipment looking at the 10 or 20 seconds. The color that caused titanium, and you'd have to balance. And essentially, I don't know. 이거는 뭐냐면 아까 TCO를 대신에 이제 글라스 위에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코팅을 하게 되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는 일반적으로 오게닉이 오일이라는 게 묻으면 물 부분이나 이런 게 클리닝이 잘 안 되는데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을 하게 되면 UV를 쏴주면 이렇게 오게닉 물질들이 타이타늄 옥사이드에서 흡수되어 있던 일렉트론 홀이랑 반응을 해서 이놈들이 다른 형태나 가스 형태나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면 쉽게 씻겨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코팅을 어떻게 하냐면 글라스에다가 TCO, 타이타늄 옥사이드 메탈을 써서 산소를 넣고 코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셀프 클리닝을 하는데 포토 캐탈리스트 강촉매인 TiO2를 코팅을 해서 이렇게 셀프 클리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래서 타이타늄 옥사이드 산화물의 강촉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용 분야를 쭉 봤고 여기서 관심 있는 부분을 2개 이상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봐야 뭐 이제 TCO하고 배러리하고 컴플렉스 옥사이드 일렉트로닉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고 그리고 2가지 이상을 골라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탑 프로젝트 주제는 뭘로 할 건지 이제 과제 제출할 때 밑에다가 기입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교수님, 음. 탐 프로젝트 주제는 이 위에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 탑 프로젝트는 아까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이 주제 중에서 골라도 되고 내가 첫 주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숙제는 요거 우리 수업 내용이랑 관련돼 있는데 밀접한 내용이 있어서 내가 골라서 올린 거고 여기서 주제를 골라서 과제 제출하고 탑 프로젝트는 내가 첫째 주에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쫙 다 했잖아. 뭐 메모리도 있고 알렘도 있고 하이케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선점해서 진행을 하라고. 제출할 때 과제 제출할 때 주제를 정해서 같이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네, 이해됐습니다. 또 질문. 없으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